안녕하세요. 네오 IT팀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에 많이 지금 아주 핫 이슈죠. 이 노코딩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RPA, 요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으로 이런 전공자라든지 이쪽으로 좀 이 업계에서 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닌 일반인들은 이 내용이 이제 기본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없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한 핵심만 이야기해서 한번 아주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간한 기획 보고서고요.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만 우리는 또 핵심만 알면 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 요즘 코로나19로 이후로 바로 이 모든 국가나 경제, 또는 사회, 기업 다 할 것 없이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바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결국은 이 기업하고 국가가 보유한 정보와 자산을 디지털화 시키는 것이고요. 또한 이 조직의 구조를 갖다가 혁신하고 또 업무 절차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리고 비용을 낮추고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디지털 전환인데요. 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디지털 전환이 바로 발생하는 어떤 배경에는 바로 코로나19도 있겠지만 그 전에 바로 이런 게 있죠. 이 불확성에 대비해서 우리는 위험 관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노동 집약적이고 이 단순 반복적인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습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실제 어떤 산업 현장이나 어떤 뭐 이런 사회 곳곳에 보면 바로 아직도 이런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고 단순 반복하는 작업을 사람이 직접 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조직 부채, 기술 부채라는 용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부채, 기술 부채 이게 무엇이냐? 바로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뒤로 미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을 이제 앞당기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추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추후에 발생한 어떤 작업의 비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비용 문제, 어떤 여건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 개선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는 거죠. 결국은 이 추후에는 다 해결해야 될 어떤 작업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돼야 될 것들인데 아직 해결을 못하고 미룬다는 이러한 작업들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부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술 부채라는 용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 부채들 이런 기술 부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로 이제 또 새로 어떤 불리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 수요가 아주 폭증을 했죠. 이 4차 산업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 수요가 폭증했고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 이슈도 같이 이제 이슈가 된 것이죠. 어, 지금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족 현상 때문에 전 사회적으로 기업들이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라는 거는요,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많지 않은 거죠.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결국은 이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체계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대학에도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소프트웨어 위기라고도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동작하고 오류가 없어야 되고 버그도 없어야 되고 또 개발자가 이해할 수가 있고 검증 가능한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프트 위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 공학이라는 게 등장했고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체계화 해가지고요. 이걸 또 한정된 자원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제 이걸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품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바로 이러한 시도들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어떤 학문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개발을 빠르고 유연하고 쉽게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인 거죠. 그게 바로 이 방법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에는 한계가 있죠. 이 소프트 개발이라는 게요. 결국에는 어떤 창의적인 지식 노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 성과가 아주 분명하게 차이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데는 이 소프트웨어 핵심 개발자가 임원보다도 연봉이 높은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가 결국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제 계속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족 현상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러한 지능 정보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몸값이 아주 계속 여기서 오르고 있죠. 뭐 이러한 소프트웨어 인력난, 그렇죠? 인력난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연봉까지 이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시장이 이렇게 계속 급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진 거죠. 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어떤 인재들은 부족하다 보니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개발자의 몸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인공지능 이쪽 빅데이터 이쪽 분야는 아주 희소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지만 워낙에 이 분야가 쉽지 않고 더 어려운 소프트 개발 분야에서도 굉장히 고난이도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의 어떤 경력자를 구한다는 건 하나의 별따기라고 우리가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 이걸 촉진하려면요, 결국에는 이 소프트 개발자 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을 아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던 어떤 현업 인력을 이제 개발자 역할을 하도록 이제 전환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력 부족하니까 대체할 방법이 이제 그러한 걸로 이제 대체를 해보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소프트 개발 환경에는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특히 이 웹 프로그래밍 쪽으로 최근에는 아주 많은 수요가 발생했고,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멀티 플랫폼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난이도도 높아지고 분야도 많아지고 말 그대로 개발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이 멀티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어떤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차역의 플랫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차역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기차를 타기 위해서 여기 다 모여들잖아요. 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플랫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구글 안드로이드 그 앱을 실행하면 바로 그게 그 플랫폼입니다. 그 실행하는 그 앱 안에 그 앱을 들어가면은 그 안에 수많은 앱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사용자는 그 앱들을 이용하고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렇게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이 플랫폼 안에서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다 모여드는 거죠. 바로 이러한 플랫폼이 바로 소프트웨어도 저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멀티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런 운영 체제가 다르잖아요. 뭐 윈도우도 있고요. 리눅스라는 시스템도 있고 맥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 이 플랫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멀티 플랫폼 소프트웨어들도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플랫폼이 다른 이러한 OS가 다른 이러한 운영체제 안에서
다 동작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바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이 시도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동적 웹, 이 웹을 동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이 사용됩니다. CGI나 자바스크립트, 이런 다양한 표준들이 등장을 했죠. 전통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에서는요, 어떤 특정 플랫폼에 굉장히 디펜던시, 그러니까 특정 플랫폼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구동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웹에서는요, 다 표준화가 됐고요. 어떠한 플랫폼, 어떠한 운영체제가 다르더라도 웹 브라우저를 띄우면 그 브라우저에 실행되는 모든 앱이라든지 어떤 기술은 다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웹 앱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또 하이브리드 앱 같은 거 등장했고요.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분야가 따로 생길 정도입니다. 뭐 하이브리드 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습니다. 뭐 기술적인 개념인데 이렇게 이런 이 운영 체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플랫폼이 있죠.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 하이브리드 코어 인터페이스 래퍼 같은 이런 것들을 뭐 도와주고 이제 HTML, 자바스크립트, CSS 같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 웹킷이라는 그러니까 웹킷 사이에서 동작하는 이 웹 앱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 앱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동작시키는 거. 이게 예전에는 이런 그 브라우저 위에서 이렇게 동작을 했지만 이게 이제 웹킷이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되는 바로 이러한 앱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이 클라우드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요.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는 무엇보다도 가용성, 확장성, 회복 탄력성, 관리 편의성, 가시성, 자동화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고요. 이러한 멀티 플랫폼 전략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운영체제에서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이 이제 멀티 플랫폼 전략들을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표준입니다.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이 멀티 플랫폼 전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따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뭐 MS 윈도우,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뭐 이런 iOS 다양한 운영체제에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이 표준을 준수만 한다면 빨리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준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소스 코드를 생성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뭐 자동화를 생산성 올리는 RAG라는 그래서 쾌적 개발 방법론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런 개발 도구들 그리고 이 MDD라는 모델 드리븐 개발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소스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방법론이 많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이런 RAD 개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이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고요. 코딩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구를 제공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도구들 없이 굉장히 어렵게 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RAD 도구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요. 개발자는 자신의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코딩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이제 시도가 이런 개발 도구들이 보급되고 있고요. 또 이제 UML을 이용해서 이 MDD라는 개발 방법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데 UML이라는 거는 언어면 언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쉽게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모델링 언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 모델링 언어로 작성된 설계도, 이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죠. 이걸 UML이라는 언어를 통해서요.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해당 모델을 이 소프트웨어 도구로, 소스 코드로 자동으로 변환시켜줍니다. 이게 바로 MDD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리하자면 이 UML은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필요한 어떤 설계를 위해서 어떤 이런 객체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관계를 표현하고요. 이걸 어떤 모델링 언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MDD를 이용해서 이 UML로 만들어진 이 설계를 이 MDD라는 이러한 툴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코드를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이 바로 이 UML과 MDD가 되겠고요. 이런 개발 도구들, 이런 것들의 장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거. 하지만 이 메모리 요구량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동작 속도가 느린 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어떤 보조적인 도구, 바로 이 측면이 강했고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 모델링 언어를 또 새로 익혀야 되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결국 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가장 필수적인 게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하고 데이터베이스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도구들 BRE, 비즈니스 룰 엔진, BRE나 BPM, BAM 이런 것들을 조합한 것인데 결국은 다 그 어떤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뭐 로직이라든지 이런 어떤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거나 어떤 룰을 정의해가지고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바로 그런 개념들,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BRE라는 이런 솔루션들을 이용하면요. 어떤 파일을 수정한다거나 뭔가 룰을 갖다가 어떻게 세팅, 룰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조건들인데 이 조건들을 프로그래밍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어떤 도구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룰을 정의만 하면 바로 결국에는 코딩을 하지 않는 거죠. 이 룰을 정의하고 이를 바꾸면 바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변경이 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변경된다는 것은 어떤 절차, 어떤 조건들이 자동으로 바뀌면서 결국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규의 룰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룰을 저장소라는 게 있고요. 이 룰 저장소에다가 룰을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럼 그 룰을 바꾸고 실행하면 룰 기반으로 해서 이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변경되고 실행이 바뀌는 거죠. 바로 이런 걸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개발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코딩 없이 어떤 비즈니스를 갖다가 프로세스를 변경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쪽으로는요, 이런 보조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너무 가고요. 이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앞전에 그런 디지털 전환 촉진시키는 그런 기술들 이런 걸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런 접근법들이 바로 이 자동화, 최적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역량 확보를 위한 도구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도구들이 바로 이제 로우 코드, 노 코드라는 바로 방식으로 어떤 플랫폼이 나오고 있고 또 RPA라고 해서 로봇 프로세싱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로우 코드, 노 코드라는 용어도 결국은 코딩하지 않고 코딩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로우 코드 플랫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이런 로우 코드 모델,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로직입니다. 로직. 이거를 코드로 그대로 작성된 뭐 예를 들어 코드로 만드는 뭐 if, else, 뭐 하면 뭐 해라, 뭐 하면 뭐 해라 이런 코드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 식으로 좀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조건을 입력하면 이걸로 이제 코딩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로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코딩 방식입니다. 뭐 완전히 코딩을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코딩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각적인 툴을 이용해서 코딩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PA를 통해서 어떤 스크립트나 매크로 같은 이런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을 저비용과 낮은 복잡도를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반복 업무를 자동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또 이 민첩성과 효율성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뭐 MSA 그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이러한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매크로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면 이걸 자동화 시켜주는 그런 데스크톱 앱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거에 넘어서 이런 거를 시도해 보시면 굉장히 자동화를 아주 잘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RPA가 결국은 인간의 행동과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결합이 돼서 이 지능과 추론을 모방해서 분석하는 이런 인공지능 이런 의사결정을 또 자동화시킴으로써 이 서로 결합이 이제 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RPA 쪽에 이제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좀 더 똑똑한 그런 이제 플랫폼이 점점 변화해 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로코드와 노코드는 결국 저렴하게 업무 자동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개발자가 아니라 현업 직원이 바로 이 로코드, 노코드 방식으로 업무를 배워가지고 이 플랫폼을 배워서 이런 RPA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과 또 인건비 증가, 또 이거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코드, 노코드 이런 도구들 굉장히 이제 이점들 뭐 많이 있죠. 개발 방식이나 이점들. 기존에는 뭐 굉장히 막 설계도 필요하고요. 아키텍트 설계도 해야 되고, 뭐 각종 기술들 이용해서 코딩도 해야 되고, 기능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로코드, 노코드 방식으로는 이런 API를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는 거, 일단 시각적 툴을 이용해서 모델링하거나 뭐 룰을 정의한다거나 이런 툴을 사용법만 익히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능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이런 거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며칠, 몇 주만 해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비숙련자인 현업 직원도 어떤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굉장한 장점이 되겠고요. 이런 로코드, 노코드 시장이 지금 현재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28%. 예,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예. 이런 로코드 개발 플랫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앱스, 세일즈포스, 뭐 AWS, 허니코드, 이러한 오라클, 페가시스 시스템스, 조호, 막 이러한 그 기업들이 바로 이러한 로코드, 노코딩 이런 플랫폼을 지금 뭐 시장에 납품하고 있고요. 지금 뭐 근데 이제 국내는 근데 아쉽게 지금 이거 뭐 지금 그 태동기, 태동기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로코드, 노코드 기술들, 이런 제품들을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도입을 많이 합니다. 주로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앱 생명주기. 결국은 앱이라는 것도 생명주기라는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라는 것도 생명주기라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계속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 프로세스가 바뀌고 기능이 추가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용자 경험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죠? 그리고 사용자 협업 어떤 지원이 어떻게 잘 되느냐, 또 데이터 통합이나 사용성은 하느냐, 클라우드는 또 지원하느냐,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이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로코드, 노코드 용도와 한계가 이제 또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전문가가 어떤 디테일한 어떤 개발 기능을 지원할 수는 없어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런 제한된 어떤 기능들만 이용해서 업무를 자동화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죠. 성능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표현 계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노력과 예산, 이런 게 소요되는 응용 분야에 이제 사실은 뭐 적합한데요. 결국에는 이 복잡한 고난이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 계층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분야들,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바로 그런 분야들에 주로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어떤 플랫폼에 되게 디펜던시가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성이 사실 좀 부족하고 어떤 특정 플랫폼에 종속될 위험이 크죠. 그래서 그 플랫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회사의 서비스나 제품들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사 시스템 아키텍처, 보안 정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 이런 교육이나 승인 뭐 이런 게 없으면 오히려 기술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단점도 있다고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 가장 뭐니 해도 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들 이게 가장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PA 쪽도 사실 이 어떤 자신의 어떤 직무를
뭐 자동화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 태스크, 이 작업들을 자동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작업이라는 게 규칙이 있어야 되고요. 정형화돼야 되고, 단순 반복되는 그런 작업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 RPA들과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고요. 결국 인간의 행동을 이 소프트를 모방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RPA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 RPA가 적용이 되면은 단순 반복적인 그러한 업무들은 굉장히 많이 자동화가 가능하고요. 인건비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RP 시장, 예,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죠. 예, 대표적인 기업들이 바로 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뭐 UiPath, 블루프리즘, 나이스, 페가시스템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업체들이 사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외국 기업이죠. 예, 국내는 마찬가지. 예, 굉장히 좀 외산과 뭐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외산이 더 막 강력하고요. 결국은 이 단순한 대상 업무 쪽으로 이 프로세스를 선정해가지고 이 RPA는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RPA 용도와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반복 업무 이쪽에는 굉장히 많은 큰 효과를 예, 보이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업무, 그죠? 그리고 디테일한 업무, 어떤 한정된 개별 프로세스에 대한 작동 이런 부분의 한계고요. 또 이 도입 효과가 큰 업무와 아닌 분야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도입 효과가 큰 분야 이쪽에만 이제 의미가 있지. 다른 분야 쪽은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은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 인건비 상승, 예, 그리고 구인난 심화, 이걸 통해서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숙련된 개발자 많이 부족하고요. 또 이 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RAD라는 도구 등장했죠. 그리고 이 모델링 언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이런 기능들 기술하고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 MDD 방식들도 현재 계속 사용되고 있고요. 뭐니 해도 이 로우 코드, 노 코드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 RPA 같은 도구들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생산성이 높아졌고, 하지만 이 용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이 숙련 도가 낮은 이런 현업 직원들을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로우 코딩, 노 코딩 그리고 RPA 같은 도구들을 갖다가 교육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들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이것도 하려면요. 결국은 이 추상화, 자동화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이 컴퓨팅적인 이런 사고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 컴퓨팅적인 이런 사고가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RP나 이런 로우 코딩 방식의 도구를 이용해서 업무를 지시를 하더라도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컴퓨팅적인 이런 사고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 국가적으로 어떤 사회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다 재교육을 시켜야 되고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바로 이런 컴퓨팅형 사고들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빠지게 나서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국가 운명을 앞으로 미래에 좌우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 컴퓨팅적인 이런 사고 이게 바탕이 돼야 이런 로코딩, 노코딩 같은 이런 솔루션들 도구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다른 얘기는 뭐 넘어가고요.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